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왜 이런 큰 폭풍이 왔느냐 보면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레버리지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번 장의 폭락세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된다. 왜냐면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주제 제가 정말 궁금한 질문이네요. 외국인은 왜 계속 팔고 있나? 이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니 지금 말 그대로 외국인 매도세가 5연일째 네. 이어지고 있어요. 왜 팔고 있다고 보시나요? 근원으로 가면 이제 2분기에 있어요. 2분기 끝없이 올랐잖아요. 예. S&P 뭐 37번인가 38번 신고가 경신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올라 했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잘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2분기 때 미국 시장이.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렇죠. 네. 그거죠. 그게 작동된 거예요. 예. 예, 따지고 보면 2분기하고 7월 상반기에 금리 인하 다 땡겨 먹은 겁니다. 네, 더 이상 땡겨 먹을 게 없던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다 땡겨 먹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명확 가난 분위기로 7월달에 갔고 네. 거기에다가 갑자기 일본이 금리를 뜬금없이 올렸습니다. 네. 그동안의 우에다 가수와 일본 은행의 태도를 보건대 금리 올리는 게 그리 쉬울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냥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엔화 약세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황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번 이 폭풍이 모두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왜 이런 큰 폭풍이 왔느냐 보면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레버리지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번 장의 폭락세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서 더 무섭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이유가 나올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나중에까지 이유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결국은 이유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전적으로 수급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간이 커졌어요. 투자자들이. 아주 장기간 상승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빨리 금리 내려. 2번 내려, 4번 내려, 6번 내려, 7번 내려. 올해 안에 7번 내려.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 큰 어른이 울면 장난감 주고 먹을 거 주니까 어려서 그렇게 했으니 네.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장난감을 달라는 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본 시장에서의 지금 분위기가. 어른이 울면은 땡깡이 아니라 거의 난동 아닙니까? 이제? 시장은 그렇게 난동이 아닐까요? 된 거죠. 그쵸, 예. 예, 지금 시장은 난동이 돼서 뭔가 다른 걸 내놓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제가 보기엔 중앙은행들이 쉽게 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을 만만하게 봤고 특별히 일본 중앙은행 굉장히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일본 엔화 약세 베팅 포지션이 최대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62엔까지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80조 원도 넘는 돈을 때려 부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마 그 엔화 추세를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부으면 잠깐 떨어졌다 당일로 끝나요. 효과가. 바로 떨어진 만큼 바로 오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160엔에서 거칠 게 없고 우리 여기 자주 나오는 김준성 대표님 말에 의하면 이젠 방법이 없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왜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느끼게 됐냐면 일본은행이 금리 올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막판에 올렸던 거죠. 거기에다가 지지율까지 떨어지니까 일본의 일본 총리 후보 2명도 얘기했고 그러면서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겼습니다. 오늘 금정위 회의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익스트림 루즈한 상황이다라고 표현해요. 아주 완화적인 상황이다. 금리를 올려놓고요. 네. 그리고 올리자마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현재 금리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이다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금리를 올렸을 때 깜짝 놀랐던 투기 세력들이 한 155엔까지 밀립니다. 쫙 네. 밀리고 더 밀려요. 그러다가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고용이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고용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151엔까지 깨졌습니다. 151엔까지 깨져서 멈추지 않겠어? 그렇죠. 10엔이나 깨졌는데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매도 포지션 쌓았던 게 물량이 쏟아지니까 거기서 10엔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파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지 안 되는지는 둘째 문제고 네. 눈에 보이잖아요. 엔화가
벌써 얼마 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강세를 보였는데 야,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 금리 한 번 더 올라? 한 번 더 오르는 거 끝나는 거야? 이제 의혹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의심이 증폭되면서 이미 피를 토하면서 쏟아지는 물량들 계속해서 엔화 강세의 흐름 나오니까 다른 시장에서도 안 그래도 금리 인하 다 땡겨 먹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 다 땡겨 먹었는데 뭐지? 엔캐리도 청산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모르는 게 37번 정도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겁이 없어지면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땡긴 걸로 보여요. 아, 네. 지금 제가 약간 저만 혼선이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지금 하실 때 엔캐리 트레이드의 레버리지도 엔도 있었고 아마 레버리지가 상당했을 것 같고요. 있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라. 주식에 대한 그렇죠. 신용도 컸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가 생각하는 다 그냥 겹쳤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신용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하락을 제가 굉장히 일찌감치 엔캐리 청산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네. 저도 엔캐리 청산만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딱 분위기 보니까 이게 엔캐리 청산도 청산이고 그거는 그거대로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땡겨 쓰는 레버리지가 너무 많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2분기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 너무 지나치게 올랐어요. 3조짜리 회사가 하루에 5%씩 오르고 3% 4% 일반이고 매일같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는 사실상 하루에 1, 2%만 올라도 많이 오른 거고 1, 네. 2%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가볍게 움직이죠. 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에서도 레버리지가 많았다라고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네네. 그 데이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데이터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청산이 네. 됐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래서 JP 모건에서 그 일본 엔화캐리 자금들이 5-60% 청산됐다 이렇게 언급은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아마 그쪽에서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개를 했을 가능성이 은행 쪽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그 발언이 그나마 근사치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땡겨서 청산이 되고 어디까지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청산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이 오르나 마나 지금 한국은 계속 철수잖아요. 네. 급한 거예요. 빨리 철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스마트머니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보통 이 정도 막 2,500억 이상 매도를 때리면 한국 시장 오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상관없이 아니면 잘 버텨주고 네. 방어되고. 네. 근데 결국은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수급들이 특별히 이제 개인 투자자를 위시한 한국의 수급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땐 사도 괜찮아 하는 이런 스마트머니 그 성향의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그 빠져나가는 부분을 커버리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볼 거냐? 가장 많이 올랐던 영역에서 가장 크게 지금 훼손을 당하면서 이쪽의 하락이 멈춰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럼 결국은 반도체예요. 예, 예. 반도체만 찍어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은 그 균열이 간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올렸던 게 심리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세콰이어 캐피탈이나 몇몇 군데에서 이거 너무 많이 갔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심리가 금이 쫙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적도 좋았지만 실적만으로 간 게 아니라 심리로도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 훼손됐고, 근데 심리적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네. 그러면 결국은 그쪽의 레버리지가 가장 많이 투여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뒤집어서 보면 레버리지가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반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지금 이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조금 앞으로 가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뭐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를 정도의 폭락세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은 지금 미국발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뭐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럼요. 실체가 어디 있어요? 미국 경제 침체된다는 아니 그건 뭐냐면 사후 약방문이에요.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떨어지면 내가 어디 한 대 맞은 거잖아요. 네. 내가 왜 맞았는지 설명 좀 해줘봐.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람들은 그건 연유를 찾아요. 근데 연유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만드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네. 허상의 우려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레버리지 철수되면서 급하게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 아, 침체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앞으로 보시게 될 건데 웬만해서는 침체 신호 그렇게 강하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통계를 많이 보고 있는 연준 인사들이 단 한 번도 침체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이런 레버리지 청산 이런 사태를 촉발한 것은 실업률이잖아요. 샵룰 물론 네, 샵룰. 이제 만드신 분조차 이게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어쨌거나 12개월 저점 실업률의 저점이 3.4였는데 네네. 이번에 갑자기 지난달 4.1에서 4.3으로 튀어 올라가면서 샵룰 기준으로는 0.5가 리세션에 리세션에 진입한 숫자가 발표가 바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다음 수치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조금씩만 더 올라가도 이제 시장에서는 시간 문제일 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샵룰 그 차트 자세히 보면은요, 네. 샵룰이 시작하고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이라이트로 올라가면서 침체가 되고요. 네. 샵룰 지구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아직 침체가 올라면 멀었고 그 뭐 사전에 대응한 것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주가 빠져서 설명하기 너무 좋은 내용이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금리 인하 효과를 먼저 뽑아 썼기 때문에 대응할 카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 이슈가 떴기 때문에 훨씬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 침체 내용 보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고용 관련해서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구조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네. 계속해서 24만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엇갈려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 경기 불균형을 감안하고 봐야만 현재 상황들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심리적 타격을 받고 여기서 더 빠지면 더 큰 타격을 입겠지만 자산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자산이 없는 사람은 너무 이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한계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롤오버가 되는 금리 롤오버가 되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중견 기업들 그리고 상업부동산 이런 쪽은 이미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산 없이 임금 소득 그러니까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이미 어려워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미 골마가고 있고 이 고르는 상황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은 괜찮아요. 자산 효과, 소위 말하는 웨alth 이펙트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 때문에 한쪽은 굉장히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부각되려면 더 어려워져야 많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의 빛에 이쪽의 어두움이 가려져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딱 떨어지게 안 나오냐, 미국 경기가 막 섞여서 나오고 이런 건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진 지표들이 나오면 뭐 그런 대로 괜찮고, 근데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진 거 보면 좀 어둡고, 네. 근데 분명히 악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계속 곪고 있다. 계속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당장 금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빅컷이라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쪽을 보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상 곪는 걸 알았다고 해도 금리 내리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리 내리기 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내리면 자산시장이 더 오를 수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지난 7월 상반기만 해도 야 여기서 7월 달에 저는 7월 달에 금리 내려야 옳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했던 유튜브 타이틀 중에 7월에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못 내리는 거지.
내리고 싶어도. 이쪽이 멍이 들고 있다는 건 알지만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아요? 네.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목표가 있다, 두 개의 임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렇게 되면 자산 시장이 한번 꺾어졌고 그 다음에 분명히 고용은 악화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되게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9월 달부터는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네. 9월에 B컷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bp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연준 태도로 봐서는 그렇게 안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냥 계속 여러 번 꾸준히 그냥 25bp 이렇게. 예, 계속 꾸준히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에 뭔가 많이 흐트러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B컷을 하려면 아직까지 9월 중 13일인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8월 달에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암울한 지표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대해서는 뭐 그게 압박이 돼서 행동을 할 것 같다. 근데 채권 시장은 조금 먼저 네. 가격 매김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잠깐 해소가 해소가 됐었죠. 됐잖아요. 네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이게 역전된 지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네네.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역전됐다가 해소되고 나서가 오히려 이제 대체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샴루즈처럼 네. 별로 지금 당장 볼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단기 역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은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단기 금리를 그만큼 세게 급하게 내려야 되는 상황을 시장에서 프라이싱하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 9월 달 지나고 제 생각에는 채권 시장이 조금 스스로 과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내려갈 수 있어? 그건 의문이거든요. 오늘 나왔던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모기지 금리하고 모기지 관련 지표들을 보면 잘 안 빠져요. 예. 그러니까 아마 소비는 이렇게 되면 조금씩 더 빠지겠죠. 근데 주택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속도로 안 빠지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느리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주식 시장이 빠지면서 편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된 거고 그렇다고 여기서 급하게 내려줘서 자본시장을 다시 붐업을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필요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충격이 컸는데 이제 레버리지 회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레버리지 회수하느라 충격이 컸다. 그런데 FOMC 다음 FOMC 이제 너무 멀게 느껴져요. 지금 오늘 8월 8일인데 9월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사이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또 한 번 충격을 준다면 레버리지 청산 또 일어나는 겁니까? 이 회수는 언제까지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했던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잘 보자는 입장이고 엔비디아 제가 추정해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년 포워드 주가 배수 비율이 33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니까 이익 증가 폭을 앞으로 1년간 포워드로 잡아서 보면 주당 이익이 한 3달러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러면 지금 99달러니까 33배입니다. 30배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 25배면 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거의 다 왔네요. 네. 이제 25배는 너무 25배 면 그러니까 30배까지는 25배면요 말이 쉽죠. 그거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욕 먹고요. 한 대 맞습니다. 왜냐하면 75달러더라고요. 25%더 빠져야 된다는 75달러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죠. 네, 그렇죠. 네. 75달러는 싼데 한 그러니까 30배가 되는 게 한 90달러거든요. 네. 예, 그 정도면 이제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뜨렸는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30배 이하로 떨어뜨리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과하게 뺐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금리 인하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래 금리 인하를 하니까 완화적으로 이제 들어가니 우리가 이렇게 요동을 안 쳐도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어쨌거나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서 금리 인하를 개시한다는 것도 네.
그래도 숫자만 보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될지. 밸류에이션. 네. 밸류에이션이 그 예전처럼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옛날 고점만큼 가기는 쉽지 네. 않아 보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 개시는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안 맞았으면 이미 빨아당겼잖아요. 2분기에 빨아당긴 상황이었으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만났으면 별반 아무 소용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고점 대비 뭐 10%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이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그래 뭐 완화적인 상황으로 가는군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증시가 조정을 세게 받을 때 보면 이 주도주가 신나게 날아가다가 주도 섹터가 내려갈 때는 또 네.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더 내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33배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받았던 것 중에서는 낮은 멀티플이에요. 네. 네. 낮은 멀티플은 시작됐어요. 엔비디아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그런데 30배도 깨질 수도 열어놔야 되겠구나. 이 분위기상 보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를 썼겠어요. 그 네. 주식이 그 3조짜리를 하루에 막 5%씩 올릴 힘이면 네. 보통 힘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절매 시작이 될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네. 손절매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헤지 펀드 매니저나 펀드 매니저들 중에 여러 옷 벗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안 망하려면 잘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하락한다면 한국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이 편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는 훨씬 더 싸니까 오늘 괜찮을까요? 딱 보여준 거죠. 그 엔비디아로 같이 올라갔던 하이닉스는 조금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7월달 8월 7월달이죠. 7월달 수출입 동향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수출 지역 1위가 미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중국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반도체 수입이 늘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드디어 한국이 판매처가 하나 더 생겼다. 예.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수량보다는 가격 기준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수요 증가 가능성, 왜냐하면 이구환신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구환신하면은 디지털 디바이스가 많이 팔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전에 반도체를 끌고 갔다면 이게 조금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실적 기준으로는 비싸다는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떨어지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 뭐 이미 다 온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저는 이번에 26년은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사람들이 18년, 19년의 경험과 21년, 22년, 23년 사이의 경험, 그러니까 엄청난 실적과 그 뚝 떨어진 실적, 엄청난 실적에서 적자, 반전, 이걸 보니까 이번에 엄청난 실적이니 26년에는 거의 뭐 예전처럼 뚝 떨어지거나 적자야. 근데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자를 벗어난 게 2분기가 안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올해 공급 과잉 가능성은 없다. 네, 지금 그리고 수량도 하나도 안 늘어난다. 네네. 가격 반등으로 지금 그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은 거지 수량이 하나도 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바보가 공급을 추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5년 가면 26년에 공급이 늘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공급이 말해주는 거라서 공급이 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공급이 늘어가지고 수요가 딱 못 받쳐주는 순간 가격은 폭포수처럼 빠집니다. 우리가 22년, 23년 사이에 경험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봐서는 공급이 늘어날 수 없어서 26년을 예전과 똑같이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PBR 뭐 조금 올라서 이제 0.9배 근처 됐겠는데 0.9배 정도면 오늘 딱 보여준 것처럼 미국 시장 빠져도 둔탁한 반응 보일 거다. 요 가격 수준에서는 둔탁하다. 네. 오르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고. 네. 네, 오르는 거는 이제 수급이 다시 짜여져야 되니까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제작진은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저희 한 1분 정도만 요거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레버리지 회수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네네네. 첫 번째 그러니까는 그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권에 되는 네. 그 순간.
네, 그러니까 아마 8월 달 후반에는 자연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앞서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엔비디아 33배 비싸진 않은데 근데 여기서 만약 추가로 더 빠진다면 레버리지가 과하게 청산되는 과정인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30배 그러니까 90달러를 깨서 내려간다. 좀 약간 많이- 기준으로 봐도 될까요, 그걸? 네,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오죽했으면 25배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네네. 네, 근데 제 기준으로는 25배는 싸다라고 봐요. 그건 근데 이제 이거 엔비디아 보유자들한테 이건 진짜 화나는 얘기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도의 하이라이트가 거의 일단 핵이 지나갔다 네네. 가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등이 좀 하루빨리 좀 찾아오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각도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